저는 좀 뭐 인권운동 입장에서 한번 좀 보자라고 하면 하는데요. 사실 이제 그 2013년 8월 그때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사건과 관련돼서 이런 거 한번 이렇게 짚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초기에 이 사건 났을 때 진짜 종북 메카시즘이 엄청나게 이제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론에서 미확인 보도를 경쟁적으로 내보내면서 상당히 굉장히 메카시즘 분위기가 상당히 달아올랐죠. 물론 이제 거기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어떤 이런 것들은 언론들이 하나도 주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메카시즘의 어떤 뭐 이런 것으로서 굉장히 우려스러웠던 상황들이 대학 강사가 고발당하거나 또는 그 가족의 차에 이제 간첩이라고 이렇게 스프레이로 낙서가 되거나 이런 일이 있어갖고 상당히 이런 게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확산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다행히 그렇게까지 나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이 사건을 놓고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그 복잡한 그 지형들이 이제 생겨가게 됐는데 그걸 다 이제 얘기할 거는 없고 자 여기서 그 자신이 동의하기 어렵고 싫어하고 또 아니면 미워하고 또 대신 증오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이 어쨌든 이런 국가 권력에 의해서 그쪽 세력이 여기 그래서 이렇게 구속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침묵하더라. 우리 사회의 어떤 그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이 자기 그 원칙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적인 어떤 이런 기준점 이런 것들이 없는데 항상 이 북한과 연결되는 문제 속에서는 이런 어떤 표현의 자유의 원칙 이런 부분들 자체가 거의 이제 지켜지지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식인들의 그 아주 무서울 정도로 그 지식인들의 침묵이 이제 이어졌던 그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운동 쪽에서는 이 사건을 갖다가 그대로 이렇게 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인권 활동가들이 고민했던 부분은 그런 것입니다. 이 사건에 감춰진 그러니까 내라는 뭐 사건이라고 한 것으로 감춰진 사람 그 고통당하는 사람의 얼굴을 드러내야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권 활동가들은 가족들을 비롯해서 인권 피해자들을 만나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인터뷰했던 것들을 공개적인 어떤 자리에서 그거를 드러내고 그리고 자료지를 만들고 나중에 이제 법원에 이제 제출까지 이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언론이 거기에 반응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어떤 그런 불법적인 그런 압수수색 과정들 뭐 이런 것도 그 뒤에 또 수사 과정에서의 어떤 불법성들 이런 부분들로 인한 어떤 고통들 이런 부분들이 전달이 되는 것들이 좀 더 좀 강하게 임팩트 있게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좀 못 갔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권 운동하는 입장에서는 이 종북 메커니즘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을 드러낼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으로 접근했었던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이 이제 종결될 즈음에 이렇게 보면은 작년에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일베들의 이제 공격들이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서북청년단이 재건됐습니다. 그리고 익산 테러가 있었고요. 그 다음 날 열렸던 2014 인권 콘서트에 탈북자들이 와서 난입을 해서 또 난동을 부리는 이런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또 뭐가 있었냐면 그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 발언, 혐오 범죄가 또 난리를 쳤습니다. 즉 한편에서 우리 이 사건이 쭉 전개되면서 한편에서는 그런 북한에 대한 어떤 인식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들을 위축시키는 거와 함께 소수자들 전체를 타겟으로 해서 그 공격해 들어오는 혐오 범죄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까지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게 나타나게 됐었던 것 속에서 이 판결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좀 기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이 대법원의 판결, 사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이 서로 충돌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그런 그 결정 자체가 정당성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점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야겠지만 어쨌든 대법원의 이 판결로 법적인 어떤 이런 게 끝났잖아요. 판단 자체가 이런 속에서 그럼 이것을 넘어가기 위한 어떤 이런 운동적 전략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특히 이제 내란 선동이 유죄가 됐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바라봅니다. 이거는 이제 공안 세력에게 새로운 무기를 주어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후에 내란 음모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렇게 구체적인 어떤 거를 입증할 필요도 없는 그렇게 어려운 내란 음모까지 가지 않다 하더라도 그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들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내란 선동을 굉장히 찍어 넣을 수 있다. 그럼 개연성만 입증하면 된다고 이렇게 봤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게 상당히 위험하지 않겠냐. 그럼 새로운 국가보안법 같은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형법에 국가보안법 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번에 정치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그나마 대법원이 내란 선동 내란 음모를 무죄로 이렇게 확정해 준 거는 고맙지만 내란 선동을 이렇게 또 유죄로 확정해 준 거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한 판결을 만들어냈다. 아까 증거법과 관련해서도 뭐 이렇다고 하지만 이렇게 내란 선동 자체도 굉장히 위험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로 지금 검찰 공안부하고 서울경찰청이 TF를 만들어갖고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조질까 어느 시점에 조질까라고 이렇게 좀 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마 이런 내란 선동 대법원의 이런 확정 판결을 이때부터 적용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들이 올 것인데 여기에 맞서는 우리 그런 그 전선들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인권운동은 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해 볼 때 인권운동에서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압수수색 과정이나 불법적인 상황들을 이것이 이제 내란 음모 사건 또 내란 선동 사건 이런 식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 이제 대중들은 굉장히 위축되고 선입견을 갖게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피해자들이 당했던 구체적인 그런 고통들, 그 불법성들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방법들을 어떻게 가져갈까라고 하는 게 하나의 고민을 계속 좀 저희 인권활동가들하고 좀 함께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나는 전 국내의 그런 구제 절차가 다 끝났기 때문에 유엔으로 가져가는 것들도 좀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향의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예전에도 뭐 사실은 뭐 굉장히 어려울 때 이 어려운 거를 극복해 가는 거는 법적인 어떤 이런 걸 대응으로도 극복하는 치열하게 이제 법정에서 싸우려면 이것도 하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종북 메카시즘으로 통치를 하고 있는 이 세력의 그런 부당함, 부도덕함,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도리어 이제 거기에 반대하는 우리 이쪽 세력이 정당하다 하는 것이 더 신뢰를 더 받게 된다면 그건 다른 상황이 좀 벌쳐지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나가고 다른 사안들과 연대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길어졌습니다.